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비밀 저자 조병학 님을 모셨는데요. 양력을 보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파이낸셜 뉴스 미디어 그룹의 FN 이노에드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머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 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완머니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하는 일은 작가이기도 하고 또 외부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지금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저도 이렇게 저자 이력을 보면서 놀란 게 저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래서 꽤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경제연구원에서 일도 하시고 또 책도 뭐 사실 이게 좀 책 표지는 좀 깨끗해 보이지만 이게 누리끼리 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네. 그래서 제가 초판 2세 2016년 책 나오자마자 산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아마 제 기억에 이 책도 그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목도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력 중에 보면 이제 또 교육학 전공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 지금 유튜브 채널도 말씀하셨지만 머니클래스라는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네. 기업도 이렇게 대표로서 활동도 하시고 저도 사실은 유튜브도 하고 뭐 책 쓰니까 다잡록이기도 한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좀 애착이 가고 이거 하나 진짜 내가 가장 공들였다 뭐 이런 직업 있으실까요? 직업이요? 네. 다양한 일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노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을 얻지 못한 거네요. 은퇴 이후의 아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또 해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는 좀 특별하게 시간을 확보하는데 저는 되게 일찍 잡니다. 8시 반에 잡니다. 그러면 8시 밤에 주무시면 몇 시에 도대체 일어나시는 건가요? 뭐 늦으면 3시? 늦으면 3시? 네, 2시나 뭐 2시 반? 이거는 아침 근데 그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죠. 시간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아침형 인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거의 뭐 새벽형 인간 정도 되시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녁을 없애버린 거죠. 그 장점은 뭘까요?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단 뭐 회사든 어디든 술자리 같은 게 금방 끝나게 되죠. 지금은 저한테 딱 맞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코로나 이후에 뭐 이거를 하루 이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아졌죠.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뭐 새벽에 뭐 뉴스 같은 거는 뭐 다 섭렵하고 또 심심할 때는 영국 축구도 보고 이런 자유가 주어지죠. 시간적 자유가 저녁 이후의 시간은 남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새벽 2, 3시의 시간은 사실 남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장점입니다. 네, 이게 제가 뭐 공부하는 시간은 되게 긴데 책을 쓰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많이 쓰는데 새벽 시간은 그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교육학 전공도 하셨고 천재들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이건 뭐 오래된 책이니까 절대 홍보는 아니고 제 서재에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건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천재들의 공부법.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쓰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약간 천재들의 공부법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연관 없고요. 그냥 저는 제 공부를 위해서 제 시간을 좀 그렇게 바꿨던 거고요. 저기에 등장하는 천재들 네. 사실은 공통점 하나밖에 없어요. 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대부분은 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도 저자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은 이해를 못해야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머릿속에다 뭘 외워서 집어넣는 거를 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되고 진짜 요즘 말로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구글로 검색해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사람이 이렇게 천재들처럼 공부한다는 것은 곧 내가 새로운 눈을 갖는 것. 새로운 눈. 네, 새로운 눈을 갖는 것.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책상에서 하는 것도 공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주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공부가 돼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도 공부가 돼야 되고 노는 것도 공부가 돼야 되죠. 심지어 하던 일이 실패하는 것도 공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공부고요. 제가 이제 이 공부 여기에 많은 천재들을 제가 등장시켰는데 거기 뭐 제가 둘만 딱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 저런 게 진짜 삶이고 공부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오기스트 로댕이 있습니다. 아 로댕. 네,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조각을 했죠. 네. 조각가인데 이 사람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근육, 저 앙 담은 입,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잘했구나 조각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실제로 그 사람이 써놓은 자서전을 보면 저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석고로 형을 뜨기 전에 내가 조각하고자 하는 대상을 끝도 없이 그렸다. 나는 작업하는 내 손이 내가 조각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손이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어요. 난 머릿속으로 다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결국은 손이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손이 작업할 준비가 됐는지 정말 내가 이 손으로 석고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내 정신세계를 내 손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스케치를 끝도 없이 했던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대가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쓴 이 사람은 되게 웃겨요. 글을 쓰기 전에 연필을 깎는데 뾰족하게 갈았어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연필을 깎는다. 네. 연필을 그렇게 뾰족하게 갈면 글이 잘 써지나요? 그렇진 않겠죠. 이 사람이 연필을 갈고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서서 글을 써요. 서서? 네. 발의 압력을 느껴가며 글을 써요. 또 하나는 뭐 사람들 있는 데서 야 그렇게 못했겠지만 혼자 글을 쓸 때는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내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 이 글에 시로라기 하나라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 연필을 30분 동안 가는 이유는 연필을 깎는 게 아니고 내 정신세계를 깎고 있는 거예요. 내 글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해밍웨이에게 작가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서서 글을 씁니까? 힘들게. 해밍웨이가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너무 공감되네요. 그렇죠? 충격적이죠. 이거를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되죠. 그런 공부를 제가 저기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네, 저는 37살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학과에서 공부 잘하셔서 교육과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험 잘 보는 공부는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눈을 갖는 공부는 37살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37살에 새로운 눈을 갖는 공부법을? 그때 이제 그때가 7년인가 그런데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밑에 있는 팀장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갖다 줍니다. 이거 실장님한테 딱 어울리는 책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생각의 탄생이에요. 쫙 제목을 보니까 이 소제목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밤새 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넌 다 읽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밤새 다 읽었대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난 내가 이해한 걸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화이트보드 커다란 데다가 책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표는 우리가 통합적 사고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직관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관찰력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관찰이 뭐고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저거를 그림으로 그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거를 다 읽고 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책을 썼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나의 능력들을 키워왔다는 거를 나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는 시간까지 다 바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눈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지 보이는 대로 감각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뭐 새로울 게 하나도 없네 이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 일도 못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뭐 그 이면이나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입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네.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무엇보다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뭘 아는지가 아니라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뭘 모르는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배울 기회가 됐을 때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모르면 누군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이런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그럼 뭐 그거 자동차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니야 하고 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도 그거 매번 듣는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신나서 설명해 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아는 척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그럼 끝난 거죠. 공부할 기회가 날아가 버리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두 책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천재들의 공부법과 돈의 비밀. 저는 이 두 개를 이제 저자님 책 중에 이제 이거 예전에 산 거고 이거 이번에 이제 본 건데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냐면 천재들은 공부도 되게 잘하고 공부법들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창조적인 눈으로도 보고 그 이면도 보고 그럼 결국 돈을 버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보면 더 돈을 잘 벌 텐데 천재들이 더 돈을 잘 벌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학도 전공하시고 천재들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쓰셨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시고 돈의 비밀이라는 책도 썼는데 과연 이런 지적 능력이나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돈을 버는 능력도 어떻게 비례하나요? 또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제가 볼 때 제 책에 등장하는 천재들은 일부는 돈을 버는데도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나머지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벌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돈 버는데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하버트 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오면서 뭐 이런 그 메릴린 먼로 같은 그런 그림들을 뭐 계속 복제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림이라는 거는 하나를 이렇게 아주 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거나 인정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거였는데 보통 보면 화가들은 죽을 때까지 그림 인정 못 받고 죽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림은 예술가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내가 사무실에도 하나 걸어놓고 집에도 하나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그림이야 라고 개념을 확 바꿔서 프린트해버려. 그래서 싸게 사가 엄청난 양을 팔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또 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돈으로 눈을 돌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돈 버는 것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 천재지만 예술만 끝까지 하신 분들은 그쪽에 대가가 되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돈 버는 거에 관심을 가진 천재들은 보통 천재가 아닌 분들보다 훨씬 성공하신 천재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근데 현대 사회는 같은 값으로 쳐주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런 분들 돈 엄청 벌죠. 그렇죠. 네, 그 자기가 돈 버는 대로 머리를 안 써도
다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저 천재들의 공부법 이전에도 뭐 책을 냈지만 브릴리언트라는 책이 있었죠. 예, 근데 뭐 그 책이 더 많이 팔리긴 했는데 이제 저 책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한 4, 5년간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시기예요. 뭐 인공지능,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등장할 때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회사 그만둔 다음에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저거 책 한 권 쓴 게 다인 것 같아요. 저것도 쓰는데 뭐 한 3주 정도 뭐 공부했던 거니까 정리하는 거니까. 정말 요정들이 뒤에서 글을 가르쳐 준다고 뭐라고 써.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는 이제 제가 2035 일의 미래로 가라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는 이제 2035년에 일자리 변화에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 변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누가 바꾸냐면 기업이 바꾸죠. 기업이 바꾸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본질로 들어가 보면 기업이 아니라 기술이 바꿔요. 기술이. 네. 제가 저 책들은 사람들의 창조성과 창의성에 관련된 책인데 결국은 기업이 하는 일들도 인간이 가진 창조성, 창의성을 활용을 해서 미래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다 뒤졌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23and미,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모더나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지를 상상을 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는 그거의 다음 버전인 2040 디바이디드라는 책을 냈어요. 이제 이거는 2040년이 되면 일, 교육, 뭐 에너지, 국가, 뭐 사람까지 다 그냥 둘로 쪼개지고 만다는 뭐 그런 내용을 담아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놀라운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미국 이 회사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상장된 회사들이겠죠. 네. 상장 안 된 회사들도 네. 무지무지 많은데 네. 그렇게 상장 안 된 회사들의 꿈이 더 커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일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들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 회사들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미국 시장 어렵잖아요. 얘네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ETF 같은 것들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이제 넘었네요. 처음으로 이제 폭락장에서 SPY QQQ로 성공해 봅시다. 닭을 거모아서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팬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저렇게 이제 뭐 그동안 저는 잠을 포기한 건 아니고 제 저녁 삶을 포기하고 그렇죠. 했던 공부가 뭐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돈의 비밀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저 공부에 관련된 거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또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회사들을 공부하고 그런 회사들에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책은 이제 저하고 옛날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지내신 한상환 소장님하고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건 올해 나온 책인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결국 버블이 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버블이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이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폭발하고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이게 쪼그라들어 터지는지를 책으로 냈어요. 저는 책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이상의 사람들이 버블이 터졌을 때 돈을 잃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따가 이제 현대 주식시장 얘기할 때 트러플 버블 관련된 얘기는 조금 다시 질문 드리고 돈의 비밀이라는 책이 여태까지 저자님이 수많은 책들 낸 것들에서 그래도 돈과 관련된 또 경제학과 관련된 좀 가장 가까운 책이었고 그리고 뭐 작년에 나오고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서 목차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들 제목도 위주로 좀 뽑아봤는데 제가 이제 목차부터 이렇게 좀 책을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가 되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책을 읽을 때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 천재들의 공부법. 왜냐면 저는 어떤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을 읽을 때 사실 뭐 1페이지부터 보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애초에 이게 두 갈식으로 딱 이 저자님이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스트럭처를 짜놨지 이걸 좀 파악하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건 좀 진실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3단계로 돈에 관한 진실, 투자에 관한 진실, 성장에 관한 진실 이렇게 파트 3로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팩트 위주로 쓰고 싶으셨나 보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궁금했던 건 뭐 돈을 벌려면 투자라는 건 맞는데 투자 다음에 성장을 넣었다라는 건 네. 결국 돈의 비밀의 열쇠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쪼그라드는 곳으로 넣으면 같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성장하는 곳에 넣어놔야 되고 성장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험이 낮아요. 위험이 낮은 성장하는 거. 네. 지금 작년 같은 시장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1년에 2배는 돼야지. 그렇죠. 작년에는 지수가 2배가 났으니까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특이한 경우였죠. 네, 없다고 보셔야 되고 10%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상위 10%가 성장하는 양이 1년에 10%예요. 1년에 10%요? 상위 10%가 성장하는 양이 1년에 10%예요. 평균값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상위 10%가 거기를 10%. 따라갈 수 있으면 시간만 충분하다면 나도 상위 1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돈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돈 좀 주세요 하고 뭐 첫 직장 다니면서도 월급 받고 돈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왜냐하면 일장 제목이 당신이 돈의 무지한 이유, 그래서 돈의 실제 의미 막 이렇게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사실은 자본주의예요. 한 단어에서 앞에 두 자가 제일 중요해요. 자본,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 살면서 우리 돈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운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은 이렇고 돈은 이렇게 흘러다니는 시스템으로 커지고 있고 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런데 암묵적으로 돈을 안 가르쳐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국가는 없어요. 최근에 미국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미국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뭐 영국도 프랑스도 호주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나라도.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10% 성장하는 곳으로 내 돈을 옮겨 놓으면 내 돈이 계속 최상위 성장률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내가 그걸로 결국은 가게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0억까지 뭐 10억을 벌게 됐어요. 네. 그럼 매년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곳에 10억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매년 1억씩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일 안 하죠. 네. 그럼 자본주의에서 일할 사람이 안 남게 되겠네요. 안 남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건가요? 웃기겠지만 그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그 호주의 미래학자 스티브 사마티노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강의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정확하게 옳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 그 다음에 공공재 이런 곳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대 나오면 뭐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국가가 운영하는 법무부 소속의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든가 아니면 얘네들과 파트너가 되는 변호사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이쪽은 국가에 소속돼서 일하는 거고 이쪽은 공공재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골라갖고 의사 시킨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되겠죠. 왜?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똑똑한 애들이 돈을 쳐다보지 말고 국가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의 비밀에서 한 얘기들을 예를 들어 이걸 교과서로 채택해가지고 중학교 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거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걸로 시험을 봐요? 그럼 1등 하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네. 이거 뭐야?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번 돈을 내가 그냥
증여받아가지고 난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얘들이 뭐 죽도록 사법고시 공부하고 행정고시 공부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그 엄청난 수련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특히 요즘 MZ세대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국가는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똑똑한 친구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의 완성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 지금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돈에 무지한 이유는 국가에서는 안 가르쳐줬다. 뭐 일부러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본주의를 살면서 자본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은 각자 다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네. 두 번째 장에서 분산과 집중, 분산 투자. 아까도 그 말씀하셨죠. 수익률이 높은데 성장률이 높은데 위험이 낮은 곳을 찾아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 장에서의 분산은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제 친구들도 보면 얘네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야, 나 지금 수익률 이 정도인데 이거 뭐 팔 거 없냐? 뭐 이렇게 이제 뭐 더 살 종목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합쳐서 뭐 2억 원이에요. 근데 종목이 10개예요. 조언을 하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하루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10개를 하려면. 제가 그 정도니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투자하면 3개 오르고 3개 제자리, 4개 내려가고 그러면은 잘해야 제자리.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이 최소화되고 수익률이 상위 10%, 1%, 0.1%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한다고 뭐 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랬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계란은 있어?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거 계란 누렇다고 해서 200원짜리 100원짜리 계란 생각하면 안 돼. 황금 계란이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산 투자할 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해야지. 네. 분산 투자할 돈도 없어가면서 분산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똑같아요. 상위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곳으로 이동시켜라.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상위 10%의 수익률과 위험이 최소화됐다면 당연히 뭐예요? 몰빵해야 되죠. 그게 황금 계란이라면? 황금 계란 아니고 황금 계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부동산에서 다 넣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럼 결국은 저자님의 말씀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인가요?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산운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 돈을 잔뜩 받았어요. 네.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야만 거기는 이제 선수들이 하는 거이기도 네. 하고 얘네들은 또 수익률 목표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죠. 그런데 개인들은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상위 10%의 수익률과 최고의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몰빵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금융상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가끔 실수할 때 빼고는 종목보다는 그냥 제가 ETF 정도를 권해드려요. ETF 잘 분산돼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 탈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지수 추종하는 ETF들이 있어요. SPY나 QQQ 같은 그런 걸로 그냥 아주 장기간 투자하라고 그래요. 근데 투자를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안 되죠. 금 그것도 안 되죠. 부자들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금과 부동산이에요. 주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도 똑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분산 투자는 하기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자가 아니시라면 분산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고려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세계 경제 위기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시장 전체 위험이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때는 최고의 투자가 뭐냐면 현금이에요. 돈이죠. 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돈은 물가 상승률만큼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경제 위기 시에는 돈이 최고예요. 그 중에 달러가 최고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현금이 있으면 자산값이 내려오니까 뭐든지 살 수 있죠. 시기만 정하면 되고 미국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 정부들은 화폐를 두 가지를 발행해요. 네. 사람들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화폐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두 가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우리가 종이돈처럼 생긴 그런 이자가 없는 돈이 있고 네. 이자가 있는 돈이 있어요. 국고채. 네. 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네. 네. 얘는 이자가 있어요. 네. 아마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제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네. 위기가 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가 제일 화폐들 중에는 달러가 좋으니까 달러가 좋겠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미국 달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달러하고 미국 국고채가 있겠죠. 다 이자가 있는 국고채로 가겠죠. 채권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자산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 채권 수익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셈이죠 지금.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치솟고 있는 거죠. 사장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 근데 그 내용들이 더 재밌습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벌고, 돈을 투자해 돈을 벌고. 네.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딱 이 목차만 봐도 돈을 투자해 돈을 버는 법과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법은 좀 이해가 가는데, 시간을 조직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이게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법을 먼저 이해해요. 아 그래요? 세무사님 여기 사무실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밖에 있는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을 세무사님한테 팔았어요. 네. 그리고 세무사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네.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세무사님이 지시한 대로 해야 돼. 네. 오늘 이거 꼭 처리해놔. 네. 이렇게 하면 그거 해야 돼. 네. 저분들의 삶 8시간은 네. 세무사님한테 맡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8시간에 더해서 출퇴근 뭐 가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 합치면 앞뒤로 2시간씩 해가지고 거의 12시간, 하루의 절반을 월급 또는 연봉 이런 걸 받기로 계약하고 세무사님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그런 식이죠. 그렇죠. 뭐 시급이 됐든 월급이 됐든 연봉이 됐든 다 그렇게 돼 있죠. 저분들은 시간을 세무사님한테 팔아서 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네. 세무사님은 저분들의 시간을 샀어요. 네. 그러면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 시간을 사서 쓸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시간을 조직할 수 있어요. 저쪽에 문제 생겼으니까 오늘 세 사람 다 거기 가서 일해. 이렇게 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해서 세무사님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조직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경영진들이죠. 오너들이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에서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방법은 근로, 네.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방법은 사업, 돈을 투자해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어휴, 딱입니다. 근로, 사업, 투자, 이 세 네. 가지가 돈을 버는 방법 세 가지다.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미래에 살아남는 두 가지 방법은 그럼 이 중에 당연히 사업과 투자인가요? 뭐 어떻게 하면 미래에 살아남죠? 그거죠. 미래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 두 가지인데 이건 좀 설명하기 골치 아픈데 네. 제일 중요한 원인, 네. 왜 내가 근로해서 돈 버는 방법이 죽을까? 네. 이게 살아남지 못할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예요. 미래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공부한 기술들, 뭐 인공지능,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뭐 IoT, 그다음에 5G나 6G와 같은 통신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해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보고 있던 피터 피스크의 비즈니스 리코디드라는 그런 책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35년이 되면 현재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의 90%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닐까 뭐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 자동차. 공유경제. 네. 그게 이제 제일 크게 작용하고 네. 거기에 또 하나 가세하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예를 들면 지금은 집에 뭐 차 2대, 3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2대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출근하고 집으로 차 보내요. 그러면은 애가 차를 타고 등교를 해요. 그리고 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집사람이 타고 마트에 갔다가 와서 애한테 다시 보내요. 학원 데려다 줘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와요. 이걸로 퇴근해요. 근데 집사람이 차를 써야 된다고 딴 차 쓰래요. 그럼 제가 친구 차, 노는 차 호출 딱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 불러서 퇴근해요. 그리고 다시 가요. 걔는. 자동차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얘들은 쉬는 시간에 충전 중이에요. 다 전기차죠.
그리고 다른 대체 이동 수단이 많아져요. 연간 소비되는 자동차의 10%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요. 예로 드는 겁니다. 전 세계 5천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고 연간 1,000만 대가 새로 교체되고 있는데 100만 대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술 발전은 뭘 만드냐면 스스로 내가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나고 있는지를 다 알려줘요. 좋은 자동차들 보면은 네. 이 자가진단 기능이 다 있어요. 네. 타이어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소모품 교환까지 다 알려줘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수명도 엄청나게 늘죠. 옛날에는 3년 타면은 막 부식되고 막 다 떨어져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보면 전부 자동화예요. 마지막 조립 공장에 가면 사람들이 좀 보여요. 아주 까다로운 배관 같은 거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고 자동차 로고 붙이고 품질 검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나중에는 품질 검사조차도 사람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보다 더 정밀한 기계들이 하겠죠. 정말 그런 거 보면 뭐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들 보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거의 50%는 해칩니다. 그럼 50% 직업을 잃은 분들은 뭘 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조립 라인에서 조립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 자동화된 공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기서 터치 스크린 조작하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엔지니어들이에요. 프로그래머들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홈플러스든 뭐 이런 데들 가보면 자율계산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계산하던 일들을 다 로봇이 하도록 바꿔가는 중간 단계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강남역 주변의 커피숍이나 커피 머신 다 패스트푸드점들은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캐셔가 없어졌습니다. 싹 다 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엄청 늦은 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은 정말 일본 가도 그렇고 일본은 식당도 로봇들이 다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요리사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걔는 입력된 프로그램이에요. 매일 똑같은 맛. 재료만 좋은 거 넣어주면 똑같은 맛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요리 나오면 선택만 해주면 돼요. 업로드만 해주면 됩니다. 조리법을. 네, 인간미란 말이 왜 있는지 알겠네요. 참 인간미가 없는 음식 맛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돈을 보관하는 세 가지 방법은 사실은 뭐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현금, 부동산이나 원자재, 주식. 어쨌든 이건 분명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무엇이 좋을까라는 게 분명히 포함될 텐데 최근의 시기, 오늘 녹화일이 뭐 5월이니까 2021년 5월 중순 기준으로 최근엔 그러면 현금, 부동산, 주식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한가요? 어려운 질문. 현금은 아닌 것 같아요. 원자재도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네. 근데 원자재는 대부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네. 유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뭐 60불, 70불 갔다가 뭐 거기 끝이야. 그러면 또 내려왔다가 또 어디 저 미국의 송유관 안 돌아간대.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도 없이 계속 오르는 원자재가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은 금이에요. 금. 네. 원자재 중에서는 금을 일반인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은 1200년 동안 연평균 7% 성장했어요. 잘 안 와닿는다고 얘기들 하세요. 왜냐하면 7%는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얼마큼 오르는 거지? 라는 게 좀 피부로 안 와닿는데 제가 IMF 겪으신 분들한테는 딱 얘기하면 알아들으세요. 이 1997년 말에 이제 시작돼서 이제 98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98년에 뭘 했냐면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진 게 달러하고 똑같은 게 금이었거든요. 그때 우린 달러가 없는데 금을 팔면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한 외환고를 이거로 채우자. 이제 이런 이제 발상이 나왔고 좋은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끼고 있던 뭐 결혼 반지, 뭐 금덩어리, 그다음에 뭐 황금 송아지 다 들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돈을 기억나네요. 막 연예인들이 막 네, 생방송도 막 생방송도 하고 그랬죠. 그때 5만 원이었어요. 금 한 돈에. 네.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27만 원 정도는 되지 요즘에. 근데 요즘에 최근에 또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연평균 7%예요. 지금 한 3, 4년 흘렀잖아요. 그 정도 기간이면 7%를 복리로 계산하면 네. 10년이 조금 더 걸리겠네요. 아주 조금 더 걸리는데 10년에 2배가 돼요. 그러면 5만 원짜리가
10년 흐르면 10만 원 되고요. 10만 원짜리가 다시 10년 흐르면 20만 원이 되고 4배 20년. 20만 원짜리가 지금 3, 4년 더 흘렀다고 하니까 27만 원 됐으면 딱 맞는 거죠. 이렇게 7%씩 올라가요. 부자들이 금 엄청 선호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중국은 이게 달러 대신 또 금을 또 엄청나게 비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치품으로 거의 45%를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이 뭐 산업에도 또 많이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또 채굴량이 그리고 2015년부터 정체돼 있어요. 금은 산업 수요가 늘거나 사치 소비재로 확 각광받을 때는 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가격이 올라요. 근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산업이 더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은 지금 많이 오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첫째, 금값이 이렇게 많이 폭등하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주가 오르듯이. 지금 금값 그래프 보시면 2011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2021년인데 10년 동안 거의 못 올랐다는 없다.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 그때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 이상 내려와 있고 그 고점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가 많았겠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비가 폭발하기 1초 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근데 미국은 이미 터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보복 소비, 코로나로 인한. 네, 결혼식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목걸이 하나 더 해줘야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산업 수요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금도 똑같이 소비가 늘어요. 뭐 1등은 구리인 것 같아요. 구리는 뭐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 같고 구리가 칠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칠레의 노동자들이 또 파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모터 만들 때 모터 뺑뺑 감는 게 다 구리잖아요. 수요는 폭발하게 돼 있는데 생산을 못 따라가고 재고는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변하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투자할 것들을 찾는 건 좋은데 부자들 금에 엄청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인데 지금은 사라고도 팔라고도 못할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은 그래서 아까 제가 대답을 못한 건데 선진국 부동산 이제 주로 영국이에요. 과거를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부동산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거의 300년 동안 연평균 10.2%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동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위치가 좋은 것은 연평균인데 선진국 부동산 중에서 위치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덩치 큰 돈을 갖다가 퍽 하고 노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르죠. 이게 우리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식은 한국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미국 시장을 보면 S&P 500은 연평균 10.2% 성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상위 기업들 500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부동산 오르는 것만큼 오르고 아까 10%는 제가 10% 자산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벌어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더 벌어요. 그래서 배당을 1.8% 정도 해줘요. 연평균.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하면 12%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12% 수익을 복리로 환산하면 6년에 2배가 됩니다. 12%씩 하면. 최근 보면은 이제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같은 경우는 15% 이상 계속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5년도 안 걸렸어요. 보통 보면 4.8년에 2배씩 올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연평균은 매년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빠지는 해, 올라가는 해, 많이 오르는 해 다 합쳐가지고 연평균 15%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통 이런 방식들이 있고 진짜로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제일 많을 거고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금에 대한 투자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지 말고 금에 투자할 방법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세금도 덜 내고 실물 보유하지 않고 뭐 인덱스로 사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에게는 제가 금 인덱스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한지 지금 한 3개월,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최근의 타이밍, 지금의 시기에 가장 좋은 투자 대상 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신경 안 쓰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왜냐면 작년에 주식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또 최고가에서 한 15% 조정 받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거죠. 금 생산량이 멈춘 게 아니라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됐어요. 이게 결정적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 채굴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께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8장에서 사상 최고가의 비밀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최고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높아서 불안한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상존하는데 네. 저자님은 사상 최고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사상 최고가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는 미국의 지수들에 대한 거예요. 네. 개별 종목이 아니고 네. 왜 S&P 500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가? 네. 뭐 요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S&P 500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고 조건은 뭔가 이걸 보게 네. 되죠. S&P 500에 편입되는 조건들. 네. 작년에 우리 그 테슬라가 편입되냐만 해갖고 이제 뭐 하반기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편입 조건은 뭐 미국에 본사를 둬야 되고 뉴욕 시장이나 뭐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고 6개월간 뭐 25만 주 이상 거래돼야 되고 뭐 시가총액이 뭐 작년 기준으로 뭐 82억 달러인가 뭐 그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뭐 4분기 합산 흑자가 나야 되고 최근 1분기 무조건 흑자여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기업들인 거예요.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네. 한번 들여다봐요. 지수는 1등 이 500개 종목을 평균 내는 게 아니고 네.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1등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그럼 얘가 시가총액 비중이 4.01%다. 네. 그러면은 얘를 4.01%를 반영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일을 못 해갖고 저 밑으로 떨어져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확 줄어버려요. 네. 비중이 확 주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뚝 떨어지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한 200대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이제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도 10% 부자들이 10% 성장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1등부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500등 하는 애들 모아놨는데 얘들이 지금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애들은 항상 많이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런 데다 투자해야지.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투자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1993년에 그 S&P 500을 똑같이 따라다니는 SPY를 만들어낸 거예요.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전부 이제 연금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업에서도 좀 대주고 개인들 뭐 일정 부분 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다 연금을 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 은퇴할 때 현금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요. 이유는 이 연금 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들이 헤지펀드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요런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SPY QQQ 투자해서 손해봤다는 사람 보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물론 얘들도 하락하는 시기에 들어가면 요 구간만 놓고 보면 하락하는데 뭐 우리가 일부러 이런 구간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고요. 하지만 뭐 전체로 놓고 보면 우상향이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S&P 500은 12% 성장하니까 6년이면 2배가 돼요. 이런 곳에 평생 일해가면서 매달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퇴했을 때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돼서 나오죠. 이런 방법을 우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미국의 상품 있고 투자할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여태까지 사상 최고가가 왔던 그 비밀이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려고 본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단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럴 경우에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고 지금 하나 다가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블 붕괴예요. 일시적 혹은 수년간 주가가 풍덩 빠져가지고 바닥을 헤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바로 사상 최고가의 비밀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상장지수 펀드의 구조인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이미 다 대부분 드린 거죠? 예, 그거하고 똑같이 설계한 게 지수 추종형 상장지수 펀드고 대표적인 게 S&P 500 추종하는 SPY,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지금은 이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보다. 그런 액티브형 펀드들이 많아요. 우리 뭐 관심 작년에 제일 많았던 뭐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여러 가지 ARK 그 ETF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위험에 노출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수 추종형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지수 추종형이라고 하지만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품의 종류는 달라져요. 내가 정말 30년 동안 투자할 거야. 30년. 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이라는 S&P 500의 SPY에다 넣을 거야.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지금부터. 괜찮긴 한데 버블 위험이 있고, 버블은 피해 현금이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PY가 아마도 지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이후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뽑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유의해서 투자하시고, 그런 리스크가 보이면 다 빼세요. 버블이 만약에 터지면 그때 현금으로 다시 사시면 엄청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뭐 예견된 상황이 오지 않을까. 버블 이야기 아까 뭐 최근 신간 제목도 트리플 버블이고 최근 시장에 관한 관점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지금 당장 현금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당장은 아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래도 한 1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그땐 진짜 모르겠다. 이런 표현 하신 거니까. 뭐 더 긴장감 있게 보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지만 올해는. 이게 어떻게 그 정상화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비슷하게 백신에 대한 소유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또는 백신을 선점한 선진국들 뭐 이런 데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네. 이미 뭐 그 놀이공원 이런데 5월 4일인가부터 다 열어가지고 지금 일부 개방하고 있고, 레스토랑도 70%씩 다 받고 있고, 미국은 제가 볼 땐 7월이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접종률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는 완전 경제 정상화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죠.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올림픽을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2021년은 터널을 지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년이나 당긴 거예요. 정말 무섭죠. 한국이 난리 나는 거는 한국 시장과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이 난리 나는 건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래서 양적 완화가 빨리 중단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는 금리가 거니까. 빨리 인상되고, 이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위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위기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위기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만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자산시장이 한꺼번에 요동칩니다.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왜 힘들어하냐면, 리스크가 좀 크지만 그래도 뭐 이런 회사들은 파산하지 않을 거야, 수익을 많이 내서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줄 거야, 이런 회사들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부터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괜찮은 회사들도 비중을 줄여요. 그리고 더 수익률이 높은 뭐 채권으로 가든 뭐 뭘로 가든 가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반대로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잘 못하는 회사들은 돈 빌린 거 갚으려면 팔아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1%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연간 부담이 12조가 느는 거예요. 이자만. 엄청난 돈이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같이 풍덩 빠집니다. 공포스러운 계기는 딱 금리 인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까지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미국이 한번 대봤어요. 그러면은 좀 미국 주식 전문적으로 많이 분석하셨으니까, 미국 주식이 미국의 금리 인하 인상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여태까지 미국 시장? 그냥 금리 인상한다고 미국 시장이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건전화하는 과정이고, 네.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 미국이 언제 한번 대봤냐면 2008년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됐다가 네. 경제가 한동안 침체되는 이런 아주 뭐 더블 DB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벌써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올해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면 정부가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금리 인상해서라도 이거 유동성 잡을 텐데, 이런 걱정이 시장을
아주 억누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 15장 제목에 경제적 자유 방정식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자유랑 X값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소득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돈 버는 방법, 소득이 네.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내 시간을 팔아서, 두 번째는 남의 시간을 사서 조직해서, 세 번째는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시스템에 내 돈을 이동시켜서 투자해서 돈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2번은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걸 능동적 소득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소득. 그러니까 팔다리 움직여서 머리 써서 벌어야 되는 게 능동적 소득인 거죠. 그죠? 네. 사장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일은 누가 하죠?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일하죠. 네.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면 테슬라가 일해야죠. 네. 테슬라 직원들이 일하고 일론 머스크가 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수동적 소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돈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수동적 소득으로 나누는 건데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는 지금 내가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예금에 대한 이자도 있어요. 코딱지만큼 0.7% 주식 투자된 것도 있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수동적 소득이 나오는 거는 주식하고 예금하고 부동산하고 다 나오죠. 근데 예금은 사실은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림도 없으니까. 얘는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신 부동산에 투자된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주식만큼은 못 벌지만 그 전에는 주식보다 더 작년은 주식이 좋았고 그 전에는 부동산이 더 좋았고 또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이 더 좋고 이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된 채로 스스로 돈을 벌고 있고 주식은 뭐 까먹기도 하고 올해는 유지도 되고 하지만 또 잘 투자된 거는 돈을 벌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하나 소득은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있잖아요. 네. 연봉 월급 받잖아요. 이게 능동적 소득이에요. 그래서 능동적 소득도 꽤 있고 수동적 소득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수동적 소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능동적 소득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사를 때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수동적 소득으로 내가 충분히 살고 수동적 소득이 내가 어떤 상황으로 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조금씩 불어나는 수준, 그 정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수동적 소득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없다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거 나는 2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연세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나이 먹으면 현재 기준으로 2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골프 치러 다니는 걸 좀 줄이면. 근데 이제 뭐 골프 치는 거 나 안 하면 나 삶의 의미가 없어. 뭐 그러면은 또 좀 더 있어야 되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은 선택이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는 능동적 소득 그리고 내가 직접 일은 하지 않지만 투자를 하는 수동적 소득 이 두 가지가 내 소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어쨌든 일을 안 하는 시간을 좀 얻어야 되니까 수동적 소득으로만 나의 지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진정하게 얻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만 얻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미리 좀 해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이 오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공짜로는 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데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멈추지 않고 싶은 거는 내가 공부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애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고 뭐 전 전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어쨌든 누구에게나 살아있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한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쓰든 강의를 하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든 뭐 이런 거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뭐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저는 유튜브 할 엄두도 안 났는데 사실은 뭐 한 두어 달 전에 용기를 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주로 거기서 이제 경제에 관련된 것들만 다루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른 것들도 할 생각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이라든가 또 우리 애들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건 많이 있는데 일단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는 쪽을 기준에 두고 그건 시작했고요.
지금은 좋은 내용으로 잘 만든 콘텐츠들은 수십억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죠? 소설을 하나 쓰고 싶어요. 아, 너무 멋있네요. 책을 제가 거의 1년에 하나씩 내거나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책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012년인가 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거의 해왔거든요. 매년. 네. 그 이제 1년치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1년치 공부가 양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거의 학교 다녔으면 한 대학교 4년 공부한 만큼씩 되니까 결국에는 정말 미래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한 것들을 재미없이 쓰는 게 아니라 소설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뭐 터미네이터 같은 소설 그런 명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공부 아직 많이. 근데 요즘 드라마를 봐도 방금 말씀하신 막 미래 사회 관련된 드라마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웹툰이나 뭐 영화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저자님의 통찰력 정도시라면 충분히 미래 사회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로 좀 이렇게 자산 시장, 특히 뭐 주식 시장이나 돈 버는 거에 관련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투자는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거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면 남의 능력을 얻어서 자산을 불려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좀 시장을 오해해서 보실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환 소장님하고 같이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곧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좋을 때만 생각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위험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났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국제 공조를 요청을 했고, 전 세계가 돈 풀기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돈 풀기가 이게 아주 약발이 잘 먹히네,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었고, 대신 유럽은 돈 풀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져서 그때는 진짜 뭐 그리스, 포르투갈, 뭐 스페인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유럽은 또 한 번 진통을 겪었고, 미국은 빠져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제 너무 빠르게 금리에 손을 댔다가 이제 좀 힘든 상황들이 왔고, 결국은 2015년 정도에 들어서야 2%대 금리로 올리게 됩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푼 돈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고 오다가 2015년에 이제 조금씩 회수해 볼까. 인플레이션 뭐 2%대를 뭐 그냥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뭐 회수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결국은 2008년 이후로 계속 돈 풀기가 유지된 거랑 마찬가지고 그 돈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버블이 되고 있었고요. 이게 2020년 정도에는 한번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자산시장이 폭락하게 됩니다. 작년을 보면은 뭐 주가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생산도 멈췄고 소비도 다 멈췄어요. 제가 물어봐요.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비행기 언제 타보셨어요? 글쎄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봉쇄령이 너무 오래돼서 자동차 이런 거 전혀 안 팔려요. 집에 있으라는데 뭐 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미국, 영국, 뭐 이스라엘 이런 데들은 지금 봉쇄령 쫙쫙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산업이 사실은 제일 먼저 반영하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트리플 버블의 첫 번째 단추가 열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에요. 이게 한 2, 3년 계속돼요. 이 산업이 계속 열려나가니까. 그러니까 원자재에다가 다 배팅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없어서 차 못 만들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구리값 오르면 전기자동차 값 오르게 돼 있죠. 밀가루 값 오르면 국수값 오를 수밖에 없고 과자값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원자재가 다 오르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이게 이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풀린 돈 플러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 나올 때마다 우리 돈으로 2천조 해가며 풀고 있는 미국의 그 달러 유동성과 우리는 안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모원지원금 계속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진짜 돈에 파묻혀 죽을 정도로 풀었지만 내 주머니만 없는 것 같지 사실 전체 양은 엄청나게 늘었고 금리도 제로금리에 가까워요. 돈 얼마든지 빌려도 까딱 없는 거예요. 돈 빌리겠다고 하면 빌려주고 이자도 낮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공포감이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첫 번째,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둘째, 너무 많이 풀린 돈. 결국은 돈이 많아진다는 거는 돈이 휴지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아직 시작 안 됐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소비 견인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까 자동차 못 산다고 그랬죠. 봉쇄는 풀리면 내 차부터 바꿔야지. 이런 주문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최고의 버블들이에요. 유동성과 관련된 버블은 지금 13년째예요. 그 다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7개월, 2, 3년 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년은 남았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견인 물가. 미국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로. 우리는 식당 아직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우리는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선진국 여러 군데서 뻥뻥뻥뻥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이 버블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대비해야 되고, 하지만 버블이 지금은 커질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진 않겠지만 우리 한 2, 3개월 전에 한번 미국 국고채 금리가 꿈틀거리면서 요번하고 비슷한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을 보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생산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다 불러 모으잖아요. 아직 경제 회복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회복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XLF 같은 거 있어요. 금융이에요. 금융은 금리 오르면 돈 잘 법니다. 그런 곳에 편안하게 배팅하시면 돼요. 주의해야 할 것은 큰 버블이 정말 이 트리플 버블이 뻥 터질 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현금 비중 조금씩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나오시면 돼요. 요거를 꼭 머릿속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돈의 비밀 저자님을 모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왜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히 공부법 설명을 먼저 들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기억 남는 말 아직도 남네요.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눈.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보통의 이런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들과는 약간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재미있게, 감명 있게 좀 들었습니다. 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